지금부터 심포지움 10 지역 간 건강 격차 원인 규명과 해소를 위한 시도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활용 전략과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정보다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늦어지는 관계로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는 우리가 이 지역 보건 사업을 하는데 근거 기반 사업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지역사회 건강 조사이다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이냐. 결국 우리 이제 보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은 이제 건강 격차 해소에 있는데 바로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결과를 활용한 근거 기반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 건강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고 실제 거기에 이제 깊이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세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제일 먼저 그 근거 기반의 보건사업 설계 방향과 일부 경험과 사례라는 주제로 영남대학교 이경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도 발표하시는 분들, 토론자분들 다 잘 아시는 분들이 될 것 같아서 별도 양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수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20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영남대학교 이경수입니다. 제가 근거 기반의 보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과 당위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상북도에서 했던 경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이 향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지역사회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나 지금 최근에 이제 키워드들이 메타 분석, 또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근거 기반으로 생산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공중보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사회 진단을 해야 되고 그것에 맞는 현황에 따른 이제 처방을 해야 되고 또 이 지역사회 개입이 이제 치료가 되겠고 평가를 하는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사회 공중보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소위 에비던스 베이스의 소위 퍼블릭 헬스 프로그램이나 폴리시를 개발하거나 또는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간과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조는 하지만 쉽지 않은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굿 메디컬 케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효과성이나 효율성, 또 환자 중심성 등등 많은 이제 포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은 굿 퍼블릭 헬스 프로그램이나 폴리시도 이와 똑같은 이 중요한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책의 책임성, 우리가 정책 실명제를 많이 해왔고 또 최근에는 선진국에서는 정책의 윤리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굿 메디컬 케어와 마찬가지로 굿 퍼블릭 헬스 프로그램을 제대로 현황을 분석하고 근거에 기반한 현황들을 도출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윤리성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재정을 투입한다든지 그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넘어서 윤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역 사회 공중보건 사업과 관련되는 좀 심층적인 근거 기반의 분석을 현황 분석을 해내고 그에 따른 프라이오리티 또 골 세팅 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또 이 좀 더 심층적으로 하고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좀 고도화시켜야 되는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소위 베스트 에비던스를 우리가 잘 퍼블릭 헬스 프로그램을 위해서 분석할 것인가, 또 그것을 이 소위 퍼블릭 헬스 프랙티스의 디시전을 위해서 어떤 인터벤션, 어떤 프로그램, 어떤 폴리시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이 미국에 사용하는 이 퍼블릭 헬스에서의 10가지 에센셜 펑션을 많이 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세스먼트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 문제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게 모니터링하고 또 진단하고 또 조사하고 하는 것이 그 이후의 소위 폴리시 디벨롭먼트나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이 첫 단계 이제 엔트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이클을 그리고 있지만 첫 단계가 이제 근거 기반의 공중보건 사업을 위한 현황의 조사와 분석, 또 그것에 따른 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지역의 현황 분석, 소위 시츄에이셔널 애널리시스를 하고 프라이어리티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현황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적어도 공중보건 사업, 지역사회에서의 공중보건 사업은 여기 이제 제가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다른 데 있는 그림을 가져와서 제가 좀 이렇게 터치를 한 겁니다. 좀 하류에서는 항상 이제 떠내려오는 환자들을 이렇게 싣고 가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분석하는 것이 특히 지역사회 공중보건 사업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뒤에 발제해 주시는 두 분의 현황 분석과 또 그 전략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이 공중보건 사업을 위한 에비던스를 제너레이션을 할 때는 이 다운스트림 어프로치에 익숙해 있는 점을 극복하고 이 중류나 상류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아젠다를 우리 공중보건 사업의 아젠다로 끌고 와서 이 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다른 심포지움 세션에서 발표가 되었던 소위 Health in All Policy의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제 진단과 지역사회 개입은 소위 보건 분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 분야와 뭐 교통, 환경, 또 복지 여러 분야들과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업스트림 어프로치와 소위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어프로치가 같이 구사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지역 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진단 또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업스트림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식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모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메디컬 모델에 기반한 이 모탈리티나 또 디지즈나 인주리에 대한 것, 또 리스크 팩터나 비헤이비어스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가 현황으로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이제 뭐 액세시빌리티나 헬스 리터러시의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중보건의 측면에서는 이 지역의 문제 또 근원적인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소셜 팩터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분석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하는 이런 소시오 에콜로지컬한 내용들이 다 분석이 돼야 이런 소위 건강 형평성을 좀 더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좀 더 정교해지고 또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평가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진단이 되었는가 하는 것과 또 다른 분야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나 소위 인트라 또는 인터섹터럴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그것의 효과성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인풋과 프로세스 또 아웃풋이나 아웃컴에 대한 이밸리에이션이 굉장히 이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고 할 때도 평가가 학생들의 어떤 학습을
이끈다, 이 소위 드라이빙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역사회 보건 사업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커뮤니티 헬스 프로그램이나 이 퍼블릭 헬스 폴리시가 이 평가에 의해서 추동되는 이런 이제 경험을 많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우수 사례 관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우수 사례는 아시다시피 좋은 사례를 시범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 이제 그 주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매년 다른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성이라든지 사업의 중장기적인 효과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간과하고 매년 좀 단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데 치중하는 평가를 함으로써 좀 힘있는 공중보건 사업 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런 공중보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근거에 기반하고 또 그 우리가 근거라고 제시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목표한 대로 지금 달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대로 평가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범적인 사례들이 또 확산 가능성 또 지역사회 임팩트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그 내용이 어떻다 하고 평가하기보다는 2017년도에 13개 시도별로 이 통합건강정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이 좀 분야별로 이 내용별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평가 총점은 100점 만점에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만은 제가 오늘 슬라이드는 다 안 내놨습니다만은 지역별 편차도 상당히 좀 있고요. 그다음 지역 기반한 이 사업을 계획하였는가 하는 것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평가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변이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많은 현황들은 가져와서 우리가 합니다만은 좀 이와 관련되는 좀 심층적인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황을 제대로 잘 분석하고 있는가? 아마 뒤에 두 편 발제에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이제 심도 있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3점 만점 같으면 거의 만점을 받은 이런 지역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점수가 65점 정도, 60점 이하가 되는 이런 지역들도 있고요. 그다음 핵심 성과 지표와 목표치가 타당한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런 이제 변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의 경우도 지역 간 변이도 상당히 좀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계획된 성과 지표를 달성했는가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전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근거 기반의 사업이라는 이 지역 보건 사업이라는 것이 또 그런 기획이라는 것이 이 현황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이 목표 달성과 또 전체적인 평가 다시 이제 그 평가의 결과가 현황 분석에 또 이 피드백되고 새로운 아젠다로 발전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이것을 활용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지금 이제 건강마을 조성 사업으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경상북도 건강 새마을 조성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새마을을 붙였느냐 하면은 건강 증진 사업을 하는데 이 도의 그 의원들이나 또 이 소위 국장 부지사 지사님을 설득시킬 이 논리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도에서 따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경상북도니까 이게 새마을과 관련되는 이런 이 좀 정신이라 그럴까요? 전략이 이게 근면하게 꾸준하게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든지 또는 셀프 헬프는 우리 건강증진과 전형적으로 맞아떨어지고요. 그다음에 협동의 경우는 마을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하다. 함께 건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였었습니다. 이 당시에 331개 읍면동의 이 표준화 사망률을 이제 경북의대 김건혁 교수님이 좀 분석을 하셨고 이 우리마을 건강 지도를 다 만들어서 이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 시군구별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순위도 다 분석을 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가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처음 한 것은 아니고요.
경상남도에서 이제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도 했었고, 또 이 강원도에서도 했었고, 이 주민 참여형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소위 근거 기반의 사업을 추진하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참여형 사업의 근거로서 이런 이제 분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건강 행태에 대한 분석도 했고, 표준화 사망률 말씀드렸고, 그다음 취약 인구 수도 이제 반영을 해서 가중치를 5대 2대 3으로 이렇게 줘서 가장 이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가장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보인 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2008년부터 해서 지금도 30여 개 읍면동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참여형 전략을 썼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제 이 근거 기반의 사업과 주민 참여형 사업이라는 것을 좀 어우러지게 해서 추진했던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 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도 뒤에 발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또 현황 분석에 대한 분석과 우선순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동의를 얻는 과정, 또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 지역사회 공정보건 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실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경험적으로는 보건소가 이런 유형의 사업에 좀 상당히 익숙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 주민들과의 워크숍까지 포함해서 준비 단계, 또 실천 단계, 확산 단계,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제 좀 확산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단계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는 좀 넘어가고요. 지역사회 분석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보시면 같은 군 내에서도 또는 같은 면 내에서도 같은 동 내에서도 건강 이 지표나 건강 행태에 대한 지표들이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군구로 이렇게 이 현황을 분석하지만, 실제 이제 소 단위 스몰 에리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변이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이제 주민들과 공유하고 실제 이제 사업의 전략이나 내용들을 주민들이 많은 이 의견을 내서 결정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체 성과대회도 했고요. 앞에 말씀드린 이 홈페이지에는 경상북도 통합건강정진 사업지원단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 각 시군구별로, 읍면동별로의 이 사망률부터 시작해서 건강 행태에 대한 지표들을 지금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사업 지역을 넓혀가는 이런 전략을 추진해온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역 간 건강 격차의 원인 규명이나 해결 방안을 위한 연구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층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요. 전략의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역사회 보건사업 중에 굉장히 충실하게 잘 되는 보건사업도 있고, 전략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사업은 더더욱 그 전략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또 대상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전략을 제대로 구체적인 전략을 이 근거 기반을 통해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 비슷합니다만, 기존의 이 접근 전략을 확장하고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조직화시키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사업을 이끌어내는 이런 역량이 이 지역보건사업의 가장 프론트라인에 있는 보건소가 이런 역량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근거 기반의 지역보건사업이 또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 더더욱 탄력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 시스템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절적인 사업을 넘어서 조금 더 통합적이고 또 이 좀 어떻게 보면 실시간의 상황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기적인 평가를 1년에 수차례 하면서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해가면서 사업을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소위 지역 퍼블릭 헬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그것이 각 기초지자체에서 공유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구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퍼블릭 헬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좀 더 이 퍼슨 베이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 건강 관리와 함께 지역의 지표를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정보 시스템을 더더욱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거 중심의 기획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이 보건 사업들, 지역 보건 사업들의 평가 기준도, 평가 지표도 계속 좀 변화시키고 강화시켜야 되고,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나 주민 참여 또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이 좀 사업의 좀 내실과 집중을 더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표도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변화시켜야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 격차도 줄이는데 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수 교수님께서는 이 근거 기반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유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잘 또 정리해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특히 경상북도에서 직접 사업하신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자료를 뭐 그냥 놔둬서 안 되고 좀 더 활용의 어떤 고도화를 위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뭐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경수 교수님 그 발표하는 과정에 그 슬라이드를 이경수 교수님이 그 보여주시고자 했던 이 슬라이드가 화면에 뭐 좀 한동안 비치지 않았던 뭐 그런 좀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경수 교수님 그 슬라이드는 뭐 따로 뭐 홈페이지에 탑재하든지 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 구체적인 그 사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북 지역 간 이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사례인데 아마 흡연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오경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오경재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업 사례로 그 김재 씨와 정읍 씨가 현재 흡연자 금연 시도율 격차에 대한 그 원인 규명 및 해결 방안 개발 그 사업 지난 3년 동안 했던 거 좀 발표드리겠습니다. 뭐 목차는 이렇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재 씨를 그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게 금연 시도율에 있어서 전라북도 내 시군 간 격차가 뚜렷했었습니다. 김재 씨의 이제 금연 시도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빨간색인데요. 보시면은 이 가장 낮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대조군을 봤는데, 대조군 설정을 위해서 이제 다른 지역의 지표를 봤는데 정읍 씨가 일관되게 높고 그다음에 경향도 계속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착안해서 대상 지역을 그 사업 지역과 대조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김재 씨와 정읍 씨는 여러 가지 그 도농 복합 도시로서 인구학적, 지리적, 환경적 특성이 유사한 특성을 가졌고요. 다만 이제 흡연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비슷한데 금연 시도율에서만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금연 시도와 관련된 흡연 정책이라든가 흡연 사업을 금연 사업 등의 차이를 본다면은 김재 씨가 이렇게 유독 금연 시도율이 낮은 데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요인을 찾지 않을까 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은 3차년도에 걸쳐서 시행이 됐고요. 1차년도는 원인 규명이라든가 연구 방법 개발, 2차년도에는 중재 모형 개발을 해서 3차년도에 중재 모형을 개발한 거를 실제 적용해보고 그것을 전략을 제시하는 단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조 지역과 지표를 이제 대조 지역을 설정해서 상대적으로 이 지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라든가 원인 규명에는 활용이 좋은데, 그렇다면 각 지역의 어떤 고유 지표는 활용하지 않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대조 지역을 많이 이용한 거고요. 어떤 그 중재 모형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각 지역 자체의 지표, 즉 조율도 많이 참고했다는 거 좀 미리 밝혀둡니다. 이런 격차 요인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CSDH 개념 틀을 기본으로 이용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각 그 영역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그 이론이라든가 모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형과 어떤 그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금연 시도율의 어떤 격차가 어떻게 해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밝히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재 전략을 개발할 때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을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 행태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모형이 있지만 저희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을 통해서 이러한 그 개입을 개인 차원에서 할지 개인 간 차원에서 할지 조직이라든가 환경, 지역사회, 정책 수준, 그래서 지역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그 접근을 통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사회 생태학적 모형을 통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조사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사 항목과 자료원이 있는데요. 3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이경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근거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자료들은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주 자료원이 됐고요. 이 밖에 이제 관련된 어떤 그 요인들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조사를 다시 시행을 했고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사회 경제학적 특성이라든가 흡연 및 금연 시도의 특성, 건강 행태라든가 질병 이완, 사회적 관계와 어떤 그 사업들 기관이라든가 이런 거의 특성, 그다음에 물리적 환경에 대한 특성, 기관과 단체 활동, 금연 정책 사업, 중재 사업 대상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춰서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중재 사업을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자료들을 이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차별로 수행한 내용하고 자료원은 이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결과를 이제 구체적으로 뭐 다 제시는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지면 그 관계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1차 년도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은 결국은 금연 시도율과 관련된 인구 구조라든가 사회 경제적 수준, 건강 행태, 이완 행태, 상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김제 씨 경우는 특히 이제 남자라든가 40대 3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흡연이라든가 이런 건강 행태가 좋지 못한, 그다음에 건강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금연 시도율이 대부분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연 시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이제 사회적 지지라든가 금연 환경, 문화, 담배 판매업소, 금연 정책, 금연 사업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김재 씨는 사회적 지지라든가 권고, 그다음에 뭐 금연 환경, 금연 문화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담배 판매업소는 그 대조 지역인 정읍시와 큰 차이는 없었고요. 다만 김재 씨가 다른 지역, 특히 이제 정읍 지역에 비해서 좀 우수했던 거는 이런 전반적인 환경이라든가 지지, 뭐 사업에 대한 접근성 이런 거는 많이 낮았지만은 이런 금연 사업을 어떤 찾아가는, 그래서 조금 그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했을 때 금연 사업의 어떤 중요성 인식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참여 희망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김재 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금연 사업 중에 좀 장점이 있었던 게 이 금연 클리닉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은 낮았지만은 금연 클리닉에 대한 전반적인 이 규모라든가 이런 거 적고 했지만은 요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는 금연 클리닉의 운영에 대한 어떤 예상 규모라든가 등록자 규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공률 이런 것들에서는 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연 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효율은 적었지만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모델에 따라서 이제 CSDH 모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파악했던 격차 원인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 경제적 맥락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라든가 물리적 환경, 사회 경제적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게 나타났고요. 금연 예산 대비 뭐 금연 시도자라는 금연 클리닉 등록자 수도 적어서 효율성은 적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연 클리닉 운영에서 장점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2000년도에는 이제 수합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략 개발을 위해서 수합 분석을 해봤을 때
지역의 내부적인 그 강점이라든가 약점, 외부의 어떤 기회라든가 위협 이런 요인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전략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 전문 유관기관과 연계 사업 개발이라든가 금연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그 만성 질환, 선행 질환과 통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흡연자 참여라든가 참여 범위 확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었고, 다만 여기 이제 그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또 상황을 반영한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게 조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1, 2차 년도 결과를 봤을 때 김제 씨는 전체적으로 사업은 열심히 했다. 금연 클리닉 운영도 열심히 했다. 그러나 그거를 너무 단기적으로만 봤고 장기적인 거라든가 아까 뭐 상류, 하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김재 씨는 앞만 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김재희 씨는 보건소 내에서의 어떤 할 수 있는 금연 클리닉은 열심히 했지만은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금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을 때 보건소만으로 그 보건소 내에서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거에 그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전략들, 지역사회 전반적인 어떤 문화라든가 환경을 개선하는, 그다음에 접근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않겠냐 이런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에서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참여 의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김재 씨가 갖고 있는 금연 클리닉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금연 건강 캠프라는 그 중재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요.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지역에 따른, 그러니까 여기는 금연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지역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좀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찾아오는 보건소 입장에서 찾아가는 거겠지만 이 주민들 입장에서 찾아오는 이동 금연 클리닉이 필요하다. 요구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예상 이용률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연과 관련돼서 함께 진행하면 효과적인, 금연 하나 가지고는 참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참여의 어떤 그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하니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건강 검진하고 그다음에 만성질환 교육 이런 부분들에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연 시도자의 어떤 금연 이유를 확인을 해봤을 때 대부분이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지 다른 뭐 이런 내용들은 적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가까운 사람들의 권유도 중요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건강 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이 그 파일럿 스터디로 이제 찾아가는 금연 건강 캠프를 금연 지표 취약 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행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분들에 있어서 그 약물 치료도 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고혈압이라든가 이상지질혈증 유병자가 훨씬 그 약물 치료율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혈압이라든가 혈당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도 흡연자가 훨씬 높게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지질혈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서도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그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혈관과 관련된 혈관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요구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동맥 경직도라든가 동맥 협착도 이런 것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높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객관화시켜서 초과 혈관 나이를 봤을 때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의 초과 혈관 나이가 훨씬 높았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재 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특성들, 금연 클리닉 운영 성과는 우수했다, 일은 열심히 했다. 그러나 금연 클리닉 등록자 중에서 금연 실패자들이 등록한 이후에 사후 관리라든가 지속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이분들이 재흡연을 금연을 재시도했을 때 대부분 전문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자기 의지를 통해서 잘못된 방법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금연 시도율에 있어서 해석에 어떤 착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금연 시도율을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흡연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우리가 그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금연 시도율이 낮은 흡연자 특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 건강이라든가 건강 행태 수준이 취약했고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인지 이런 것들이 낮았다. 그래서 결국은 금연 사업을 접근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통합적인 보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연을 위시로 어떤 심뇌혈관 질환이라든가 건강 행태, 건강 검진과 관련된 사업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내 각 부서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금연 사업이라든가 보건소 방문 보건팀이라든가 심내 사업팀들이 협력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유관 자원의 어떤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 중재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재 프로그램의 프로시저는 이러하되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생활터 중심에서 보건소 중심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오지 못하는 어떤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터 중심의 지속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러한 캠프를 통해서 금연 클리닉 등록률이 이렇게 높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은 금연 시도율 격차 원인을 CSDH 모형을 통해서 어떤 그 구조적 요인과 교차 요인, 그다음에 중재 요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좀 더 정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연 사업에 대한 요구도라든가, 그다음에 금연 클리닉 운영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금연 클리닉 등록자 중에 금연 실패자들의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했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어떤 보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봤었고요.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서 지자체장이 명품 금연도시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통해서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분위기 조성, 그다음에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수학 분석에 따른 정리도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 사회생태학적 모형으로 정리를 해보니 개인 간, 조직, 기관, 지역사회 수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결국은 금연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보편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격차 사업을 통해서 새로 중재 사업을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기존 사업들 중에서도 격차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강화돼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찰을 쭉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금연 사업에서도 일부 내용들은 김제시의 경우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도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봤을 때 통합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고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아까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괄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금연 사업에 있어서 이 격차 사업을 통한 중재 프로그램만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금연 사업을 활성화하고 강화해서 지역사회 인구 집단 전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금연 관련 지표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금연 관련 지표 개선을 해서 지역 간 격차를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중재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으니 지역 취약 인구라든가 또는 소지역의 지표 개선을 통해서 지역 내 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금연 사업을 통해서 어떤 퍼즐이 있다면은 퍼즐의 형태라든가 퍼즐의 조각 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획을 한다면은 이 중재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 그래서 퍼즐을 완성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은 지역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표의 이런 전반적인 격차, 큰 차이를 지표 개선을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이런 지역 내의 이런 전반적인 지표 차이를 줄인다면은 지역 내 격차도 완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사업을 통해서 금연 시도율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봤고요. 저희가 2018년에서 2020년 동안 격차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18년에서 진행되면서 19년, 20년도에 이렇게 그 김제시의 지표가 현저히 증가했고 전라북도라든가 전국보다도 더 높게 대조 지역인 정읍시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기간 중에 한 가지 이제 이 지표를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문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문항이 변경됐을 때 그 효과가 여기에 반영이 됐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년 동안의 지표 변화를 이렇게 봤을 때 김제시의 변화가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봤을 때 전국 전북 봤을 때 이 문항의 어떤 효과를 이 증가한 부분, 그래서 한 20% 내외로 이렇게 증가한 부분을 김제시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김제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약 20% 요거를 본다면은 20% 정도는 개선이 됐다, 사업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겠지만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중재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결국은 격차 원인 조사를 통해서 이제 금연 시도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요인 간의 상호 관계의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금연 시도율이 낮은 흡연자들은 다른 건강 행태나 만성 질환에도 취약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연 사업만으로는 금연 시도율 격차를 완화시키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고, 흡연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어떤 금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사업 또는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제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내의 어떤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이라든가 만성질환 관리 사업, 금연 사업을 적극 연계해야 되겠고, 금연을 부가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통합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흡연자들의 어떤 만성질환 교육이나 관리 프로그램 연계, 만성질환자 중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게 추진돼서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런 중재 사업이나 격차 사업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결과를 이해하고 또 사업 전반적인 걸 이해할 때 이러한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시기가 반영됐다는 것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표 개선 영향 요인으로는 결국은 저희가 이런 그 격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격차 사업의 직접적인 부분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이 격차 사업의 연구팀과 보건소 간의 금연 시도율이라든가 금연 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사업에 대한 전략을 공유했다는 것, 협의하고 공유했다는 것이 굉장히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금연 관련 사업의 부분적인 강화 및 지역 통계에 근거한 기반적 어떤 그 기반한 효율적 운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재 사업은 단기간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단언을 할 수 없지만 이 중재 사업이라든가 격차 사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그 전체적인 틀을 보고 사업을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을 한다면은 충분히 지표 개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한다면은 결국은 금연 사업이라든가 금연 시도율,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있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 결국은 보건소 내 부서별 사업별 통합, 그다음에 지역사회 유관 자원과의 통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이 격차 사업 중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코로나19의 어떤 그 이런 부분들이 흡연자의 그 흡연 행태, 결국은 탈 마스크를 해야 되고 손이 자꾸 얼굴이라든가 입으로 가면서 오염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실내 흡연의 증가, 뭐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코로나19가 그 체내에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수용체 흡연자에서 증가, 그걸 통해서 뭐 코로나19의 감염 증가, 그다음에 진행 속도, 그다음에 그 중증화, 사망률,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분명히 흡연자에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이런 그 만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감염병 차원에서도 이런 흡연 금연 사업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은 훨씬 더 이러한 그 감염병 유행 시기, 그다음에 신종 감염병 유행 시기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금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흡연율을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거는 이게 이제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요 3년 과제에서 그래서 그 선행 행태가 되는 금년 시도율로 뭐 이제 지표를 삼으셨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경재 교수님 발표에서 상당히 이제 인상 깊은 거는 그 다양한 자료원을 통한 어떤 지표 관리, 그리고 또 사업 수행 과정에 있었던 어떤 시행착오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어떤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충남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음주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충남대 남혜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 남혜성입니다. 발표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짧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염 음주율의 정의는 남자는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 주 2회 이상 할 때 고염 음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금산군과 공주시의 고염 음주율에 이제 격차가 있다. 그래서 2016년에 그런 격차들이 보여서 질병청에서 이 사업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2016년에 연간 음주자의 고염률이 금산군은 26.8%, 공주는 16.9%였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도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금산군은 그 평소에 암 발생이 많다 이런 그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걱정도 있고. 근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진 않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암 등록 사업도 하고 있어서 10년 자료를 합쳐서 제가 쭉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장관계 암종들이 금산군, 특히 이제 남성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전국을 일로 했을 때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음주도 여기에 기여하지 않은 건가? 그래서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 사업의 틀은 오경재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거하고 뭐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산군과 공주시의 고염음주율의 격차가 왜 발생했는가, 그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금산군과 공주시의 고염음주율 격차는 첫 번째 그 사회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금산군의 판매 서비스직이라든지 또 종사상주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금산군은 소득에 비례해서 고위험 음질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대개는 100만 원 이상인가, 가구 소득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서 대개 차이를 보였는데, 금산군은 특이하게 소득이 올라갈수록 비례해서 고위험 음질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또 그 음식점이라든지 주점의 분포 이런 것들이 금산군이 고위험률이 높은 지역에,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런 특성을 보였고, 특히 지역의 단체가 금산군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대개 7개 또 내지 9개 이렇게 모임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음주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들이 결론입니다. 두 지역의 보건사업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일부 차이는 좀 보이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연령군별로 고위험주의를 봤을 때 보시다시피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금산군이 더 고위험률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왜 나오는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던 거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소득도 말씀을 드렸죠. 소득에 비례해서 금산군은 고위험률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직업 구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판매 서비스직이 공주시보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황색으로 보이는 부분, 그 집단이 또 고위험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특성 때문에 금산군이 상대적으로 고위험률이 높은 게 아닌가 추정할 수 있었고요. 심층적으로 우리가 그 직업 업종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 봤을 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종사자 수, 또 사업체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금산군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공주시를 일로 하고 금산군의 고위험주율을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높은가, 이걸 저희가 로지스틱 회귀보액에다 집어넣어서 분석을 했고, 거기에 직업 요인과 고용 형태를 집어넣었을 때 그 차이가,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았을 때 직업 요인 또 고용 형태, 이런 것들이 두 지역 간의 고위험률 격차에 기여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또 앞서 얘기 들은 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요. 저희가 또 따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또 여러 지역 단체 또 사업장에 대해서 설문을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단체에서 음주 횟수에 있어서 금산군하고 공주시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저희가 알코올 의존성을 파악하는 걸로 오디트 K라는 검사 도구가 있는데요, 설문 도구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금산군이 공주시에 비해서 단체에서 알코올 의존성이 더 높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절주 정책에 있어서는 특징적인 것은 공주시가 사업체에서 절주 정책이 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또 보건사업에 대한 네트워킹 정도를 분석해 봤을 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공주시가 네트워킹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건사업의 수준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얘기하는 해로 음주 감소를 위한 세계 전략 해가지고 10가지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사업을 평가를 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고요. 다만 지역사회 활동이 공주시가 조금 더 많다는 거, 그다음에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관련 활동, 이런 것들이 공주시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양적 분석도 했고요. 그다음에 질적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점 집단 면접 조사를 해서 실제 고위험주를 하시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왜 고위험주를 하는가, 이런 요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에서는 이제 2회, 공주시에서는 한 번 이렇게 실시를 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대개 음주량이 한 번에 10잔 내지 14잔, 금산군, 공주시도 10잔 이상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인터뷰 결과를 보시면은 금산군에서 특징적인 것은 모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음주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 또 인삼이라든지 깻잎 농사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음주 기회가 많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또 인삼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또 질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금산군에서는 이렇게 인삼을 장복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인삼을 장복하는 경우에는 간 기능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분해를 더 잘하고요. 그래서 음주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생산, 가공, 유통이 전부 금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삼 농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걸 판매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임, 각종 모임이 가입이 돼 있고, 그러면 회식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 인삼 수확을 통해서 현금을 주로 유통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판매하면 현금으로 받고, 현금을 가지고 같이 회식을 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위험주율에 기여한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술에 대한 태도를 보면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금주에 대해서는 전혀 금주 필요성에 대해서 의지가 없고 인식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업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주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음주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였고, 대신 음주 차수를 제한한다든지 빈도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 전략을 개발하면서 또 문헌 고찰도 했는데요. 농촌 지역에서는 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상당한 강력한 음주 문화가 있다는 거, 또 친목을 중심으로 한 그 음주기에, 그 다음에 사생활의 결여, 이런 것들이 농촌 지역의 높은 음주율 요인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던 거고요. 또 WH에서는 뭐 이러한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시군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채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 CSDH 모형에서 음주와 관련된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헌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지역사회 사업은 지역의 어떤 절주일원을 주도하고 또 지역사회 어떤 규제를 만들고 미디어를 통한 캠페인, 이런 전략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중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고요. 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셜 팩터가, 그다음 또 인디비dual 팩터. 그래서 저희들은 주목한 것은 이 소셜 팩터, 소셜 서포트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구조적 요인들을 완화하는 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절주 지킴이와 같은 전략들을 채택을 하였고, 이런 것들이 역으로 지역의 음주 문화를 조금이나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바꿀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종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태학적 모형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수준 측면에서 전략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준, 개인 간 수준, 조직 수준, 지역사회 수준,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 이런 것들을 한 해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였고, 저희들이 일단은 지역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인식 개선,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절주지킴이는 설득과 함께 교육의 기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하였고요. 이건 로직 모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재 활동입니다. 그래서 중재 활동을 동영상으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음성이 안 나오네요. 음성은 생략하고 그냥 내용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메시지는 119인데요. 한 가지 종류 술로 1차만 9시까지 하는 것을 주요한 메시지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동영상에는 보건소장님, 또 실제 그 절주지킴이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그런 참여해서 이 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여러 채널에서 이 영상들이 송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였고요. 저희들이 이제 절주지킴이를 양성하기 위해서 5주 프로그램을 하였습니다. 1주 프로그램으로는
저희가 그 라보를 형성하는 것이 힘들다고 봤기 때문에 5주 동안에 이분들과 충분히 절주에 공감하도록, 또 실제로 지역사회 절주 지킴이로서 활동에 참여하도록 그런 그 자기 컴피턴스를 가질 수 있도록 5주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 5주 차에는 실제로 절주지킴이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실습을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할 때는 절주 서포터스로 참여했던 그런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도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고, 다음과 같이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절주지킴이 활동들을 이 12명이 수료해서 6명이 절주지킴이 활동으로 하셨고요. 또 절주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본인도 절주를 실천하는 그런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절주지킴이에서는 알코올 패치를 쓰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오디트 설문지를 직접 그 모임에서 적용을 해서 그 참석자들에게 절주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절주를 설득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 남자분도 굉장히 음주를 즐겨 하시는 분이었는데 실제 이 활동을 하시면서 절주 효과를 상당히 절주 효과를 보이셨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원래는 굉장히 알코올 중독 수준의 그런 양상이었는데 드라마틱하게 그런 그 절주를 실천하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동영상에 직접 직접 절주 지킴이 금산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 음주 문제가 우리 지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걸 우리가 광범위하게 캠페인하고 또 지역사회 활동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절반의 성공은 하지 않았는가. 코로나 초반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 한 가지 종류의 술로 1차까지만 즐기고 9시 안에 집에 가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해야 될 것들을 저희 이렇게 설정했고, 이 중에서 이제 별표로 표시된 것들을 먼저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주지킴이 양성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사회 조례를 만드는 거. 실제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지자체장의 어떤 승인을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자체를 설득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절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의 주민들의 절주를 통해서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 금산군의 인삼이라든지 깻잎 이런 상품들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고 설득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절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고, 또 지역사회 단체장의 어떤 지지도 얻어내고 이제 이런 효과들을 기대하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선포식도 구체적으로 세웠었는데 선포식 직전에 이걸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되었고요. 절주 지킴이 했던 거 설명드렸던 거고, 에탄올 패치를 저희들이 이렇게 써서
직접 에탄올 패치를 쓰게 되면 그 모임에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 이게 뭐지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계속 절주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했고요. 오디트 K 설문지가 되겠고, 예, 그 구체적인 절주지킴이 활동의 어떤 그 효과를 지금 지표로 나타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주에 대한 중요 정도에 대한 생각, 성공 자신감 이런 것도 향상이 됐고요. 음주의 빈도, 음주량, 음주 수준도 향상되었다는 거. 예, 이건 넘어가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서포터스도 양성을 했고 또 금연 클리닉에서 금연 상담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금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절주 상담도 필요하다. 그래서 따로 절주 상담자를 우리가 상담하는 게 아니라 금연 상담을 할 때 절주 상담도 같이 해라. 그래서 저희가 기술 전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오디트 K 사용법, 그다음에 알코올 패치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실제로 나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한 160명 정도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연 상담해야 되는 사람한테 절주 상담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되겠죠. 보시면 2020년에 고위험음주 지표를 보시면 금산구는 9.3%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공주 지역, 그다음에 충남 지역도 떨어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조금이나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이런 중재 활동들이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바로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분 토론자분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부탁 한번 질문 제 개인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발표하신 오경재 남해성 교수님 발표를 들어보면 느꼈는 게 우리 본소의 다른 사업도 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 그 모델 기반, 근거 기반의 사업을 하면은 정말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 교수님께서는 혹시 이따 시간 되시면은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해보시니까 이 사업의 앞으로 확대 가능성, 어떤 일반화 가능성이 어떨지 잠깐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상대학교의 박기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한 5분 이내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예방교실을 맡겠습니다. 이경수 교수님하고 또 두 분의 실제 사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건강 지표 하나에 대한 어떤 지역사회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지표에서 어떤 지표를 선정하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 금연 시도율이라든지 고위험 음주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건강 행태와 관련 것들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거지의 건강 수준을 잡을 것인지 하는 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건강 행태가 안 좋은 지역들이 알고 보면은 건강 수준도 사실은 안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결과적으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 지표가 어떤 거 있는지 그거를 먼저 찾고 그게 실질적으로 건강 수준과의 관련성이 건강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이 개선되었을 때 또한 건강 수준이 향상되는지 이런 사업이 좀 되면 좋은데 최근에 지금 옆에 또 토론자로 와 계시는 김영택 교수님이 질병관리청에 있을 때 소지의 건강 격차 그래서 사업을 또 기획을 하시고 퇴직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지역의 실질적인 건강 수준을 개선하는 거고 그 건강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잡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걸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 지역 간 건강 격차 사업도
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지표 선정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지역의 건강이 취약한 수준이 낮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강 수준이 안 좋고 사업에 대해서 되게 여력이 없는 보건소가 아예 사업에 지원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역으로 건강 불평등을 야기시키지는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사실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나 지자체 도 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오히려 사업을 하라고 좀 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지역에 어떤 시군이 건강 수준이 낮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되 그 시군 혼자서 도저히 여력이 없으면은 인근에 있는 대학,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어떤 다양한 연구기관들, 그다음에 여러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기관들이 함께 연결해서 기획을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를 강제적으로 강제화시켜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나 또는 지역에 있는 시도에서 그런 거를 좀 실시를 하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건강 수준이 낮은 지역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그것이 또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런 계획서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역이 선정이 되고 사실은 그런 여력이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건강 수준이 진짜 낮은 지역이 많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년의 사업인데 3년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을 실시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좀 설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날카로운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조선대 유소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주제가 격차해소 사업에 있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활용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수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또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격차 해소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앞서 발표에서 보셨던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에 해당이 되는 문제를 인지했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회를 줬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길던 짧던 간에 진행되었을 때 사업의 성과인지 아니면 시간이나 환경의 변화인지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성과를 연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서 박기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 접근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매우 효과가 있는 접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안정되고 지속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격차 해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연구에서 해당 지역의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 보건소의 부담이 없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주도하고 책임하에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서 연구에서 발견된 전략을 보건소 자체가 지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전환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이러한 부분들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원, 정보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들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모색하는 게 건강조사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인원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충남대병원의 김영택 교수님인데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김명택 교수님이 그 질병관리본부에 계실 때 바로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정말 아마 다른 분 같으면 절대로 못 해냈을 일을 하셨고, 그 이후에 바로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활용한 지역 간 건강격차 프로젝트를 또 하신 바로 장본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5분 이내로 부탁합니다. 네. 그 세 분의 그 인상 깊은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필요성과 실천성,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두 분의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100% 동감합니다. 저는 질병관리청하고 그래서 발표자분하고 그 지정 토론의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도 할 게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 3만인 보건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건강관리는 건강을 사회 결정 요인을 보고 해소하거나 또는 건강격차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중에 건강격차는 또 나오면 계층 간 접근이 있고 지역 간 접근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간 접근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지역 간 건강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지역 보건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역의 건강격차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지역의 해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지역 분권의 시대를 맞이하는 방향이고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참여하는 보건행정주체나 보건소 같은 보건소의 지역보건행정주체 보건소, 그리고 지식을 다루는, 그리고 지식을 축적, 지식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되는 지역대학교가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실제로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기 사업에 있어서 하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소극적 태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질병관리청이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더 보건소하고 대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장치로 오늘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좀 더 검토해서 지역보건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실망하지 마시는, 지금은 끌고 가야 될 때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이제 누구나 다 펼쳐지겠지만 지금은 끌고 갈 때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망하지 말고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지역대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보건소가 모든 지표에 대해서 매년 탐구하고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성이 되는 것은 모든 보건소가 지역관광 문제를 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성원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질병관리본부에 계실 때하고 확실히 뭔가 톤은 좀 달라지신 것 같네요. 뭐 시간은 지금 빠듯하긴 합니다만은 오늘 지금 특히 이제 토론하신 교수님들이 상당히 좀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좀 어떤 뭐 지속성이라든가 확산성 등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시해 주셨는데, 발표하신 세 분께서 각자 30초 내지 한 1분 내에 짧게 토론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수 교수님부터 시작할게요. 예. 지금 우리가 좀 해왔던 사업의 형태, 보건사업의 형태를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적절한 난이도라고 생각한다면, 소위 지금보다 더 나은 근거 기반의 지역보건사업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령화가 심화되고 지역격차가 감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토론에서 말씀 주셨던 난이도를 극복하는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소위 좀 선진국형 또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업으로서의 소위 지역보건 당국으로서의 책임성을 다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책무성을 좀 더 느끼고 중장기적이고 난이도 높은 사업과 또 전략에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오경재 교수님. 저는 이제 이 격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가 이제 지역 보건 의료 계획도 수립하고 뭐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어떤 전반적인 사업 수행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까 이제 이경수 교수님께서 어떤 상류, 중류, 하류에 대한 내용들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상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침식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랜드 캐년처럼 그렇게 깊이 파이도록 어떠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류에서 계속 이제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홍수가 발생하고 했을 때 그때만 잠깐 얘기했다가 결국은 다시 계획만 세우고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의 어떤 사업 수행이라든가 운영이 그렇지 않았나 이런 거 보고요. 그래서 산이라는 어떤 구조, 그 다음에 그 계곡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깊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대비해 보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어떤 중요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강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그 내면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지역의 어떤 대학들과 연계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다면 좀 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수행할 때 항상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보건소가 주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보건소가 주체가 돼야 된다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의 보건 사업들은 결국은 보건소가 주체가 아니고 실은 보건 요원들 담당자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담당자가 부서를 옮긴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보건소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되고 인식이 심어지고 그래서 한다면은 이러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한 보건사업이 좀 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혜성 교수님 한 예, 30초 이내. 이 중재 모형을 개발하면서 그 참여자들의 적극성을 가능성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지킴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2차 또 저희들이 모집하면서 추가 교육을 할 때 또 새롭게 신규로 하고 싶다고 하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수용을 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만 수용을 했고 그래서 보건소 담당자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를 코디네이션하는 역할을 해주고 지역사회 이런 자원들 또 건강지킴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를 보이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조직화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좋은 이야기 좀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걸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분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